올해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은 상당히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에서는 조금 약간 비껴 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뉴스로 보니까 한 엊그제 기준으로는 27%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민연금의 연도말 목표치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12%포인트 정도 오버돼 있잖아요. 그 정도를 팔아야 돼요. 거의 한 150조가 넘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국민연금이 150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서운 말씀. 혹시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조만간에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위원 소집을 할 거예요. 니네 연도 말까지 원래 15%였는데 지금 27%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2031년까지 중장기 목표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를 논의할 거고, 당연히 전략의 방향은 국내 주식 비중 높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높일 것이냐? 과연 지금 수준까지 다 높일 수 있겠냐? 이 비중이 괜히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자산군은 이 정도의 비중을 벤치마크로 가져가는 게 경험적인 또는 어떤 계산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시장의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내 주식이 좋다 하더라도 마냥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잘 벌까?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노후를 모든 거를 다 그냥 베팅을 한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장님이 항상 시의적절하게 나와주셔서 네. 저희가 또 부장님께만 깊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 넣었는데, 네. 일단 뭐 물가 이야기 저희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 부장님도 보셨을 거잖아요. 네. 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거라고 봐야 할지, 여기에 대한 전망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시장만 보면 뭐 물가나 인플레 얘기를 하는 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빨리 종목이나 빨리 얘기하자. 뭐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런 네네. 분위기일 수 있는데, 네. 또 이럴 때일수록 이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는 미국의 이 4월달 PPI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 또 그저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월달이면 이제 2월 말부터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3월달 물가 지표에는 아직은 어떤 뭐 전쟁의 여파, 유가의 어떤 영향력이 좀 덜 반영이 됐고, 네. 4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반영됐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에 걸맞게 물가 지표 상당히 높게 나왔죠. 뭐 숫자로 불러드리면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 전월비로는 1.4%니까 이거 연율화 시키면 거의 7, 8%대 물가 상승이 나온 거고. 네, 저희 화면으로도 함께 볼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CPI는 뭐 전년 동기 3.8%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현재 상황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렇게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생각이, 이거 뭐 전쟁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니야? 전쟁 끝나면 뭐 유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뭐 지금의 물가는 뭐 그 옛날에 그 유행했던 뭐 템퍼러리 한 거 아니냐,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비록 물가가 높게 나왔지만 우리는 크게 이거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일각에서 생각하는 거는 과연 그럴까? 지금의 물가가 일시적일까?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뭐 유가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유가에 대한 충격, 인플레에 대한 충격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양쪽의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하죠. 네. 이제 저처럼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너무 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은 반영은 좀 생각은 좀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물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도 걱정을 하긴 하는데, 네. 그리고 2022년에 약간 악몽이 있잖아요. 네. 러우 전쟁 때. 근데 사실 그때는 전쟁 나기 전에 이미 미국의 물가가 5%가 넘은 상태였고, 그래서 전쟁이 나는 순간 거의 8, 9%를 갔기 때문에 뒤늦게 긴축을 하면서 조금 충격을 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전쟁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음. 다른 서비스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향은 일시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금리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4%가 넘으니까 네네. 아직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잖아요. 음. 그런 관점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이 항상 이제 그 과거의 경험과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2020년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월간으로 9.1%를 피크를 넥스.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 9%대 물가도 봤었는데 지금 뭐 3% 후반이면은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훨씬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물가를 보는 이유는 물가 자체가 주는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물가에 대응하는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2022년도에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00년에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이제 유동성을 환수하는 긴축 사이클로 가는 길목에서 하필이면 전쟁까지 러우 전쟁 불거지면서 유가가 폭등해서 더 긴축의 페달을 가속화해서 밟았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훨씬 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지금 국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오히려 지금은 잠시 멈추긴 했지만 작년부터 이제 다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의 사이클이 그 당시는 긴축의 초입이었으니까 훨씬 시장이 크게 영향도 받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미 긴축 끝나고 완화 사이클로 가는 국면에서 이제 유가가 올라와서 완화를 더 못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다시 살짝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영향력은 분명히 적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2%입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3.8이 이제 요번에 헤드라인 기준 나왔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걸 한번 좀 보시면 만약에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 후반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국면이라면 뭐 연준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놔둬도 다시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올라서 한 100불 정도 수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유가가 연말까지 급락해서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물가도 쭉 빠질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유가가 하락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략 한 8, 90불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궤적을 추정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3% 후반에서 노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어쩌면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튀게 되면 잘하면 그러니까 잘못되면 4%를 넘어가는 또 물가 상승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야, CPI가 2%가 목표인데 3% 후반 4%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걸 지켜보는 게 말이 될까? 이게 어쩌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도 올 수 있을까? 일단 지금 나온 지표들 기반으로는 어때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PC를 핵심을 보기 때문에 사실 네. CPI랑 사실 관계는 없잖아요. 연준은 이제 핵심 PC를 보니까 네, 맞아요. 워시가 청문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요인은 나는 보지 않겠다. 네. 코어만 보고 할 거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해서 네. 약간 금리 인상을 약간 테이블에서 치우는 듯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그것까지 같이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 의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헤드라인 CPI를 볼 게 아니라 코어 값을 봐야 되고 코어도 코어 CPI가 아니라 코어 PC를 보면 그게 원칙으로 돼 있긴 하죠. 지금. 원래 연준의 타겟 목표는 코어 PC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케빈 씨가 얘기하는 거는 또 절사 평균 맞아요. 코어 더 PC 핵심으로 해야 이래가지고 조금 더 깎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중에서 훨씬 좀 물가에 들어올라가는 지표를 보고 사실은 또는 변동성이 하겠다는 덜하다고 거예요. 자기는 얘기하죠. 예. 그 사람은. 그래서 일단은 케빈 워시의 성향은 어떻게든지 금리 인하의 명분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일단 케빈 워시의 생각인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승희 앵커 저기 이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둘이 제 동생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래요. 우리 한 의원님과 같이 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는데 네네네. 우리 이승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없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 얘기를 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케빈 워시가 아마
요번 오늘인가 내일에 그 15일, 내일이. 15일 날 제롬 파월 저기 뭐야 의장이 임기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빈 오씨가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을 텐데 이제 매파 위원들이 이제 이미 좀 견제구를 날렸죠. 의장도 보팅권 하나 들고 있는 원오브 댐이다 의사결정 상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물가 구조 그리고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면 이거 당연히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그 FOMC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또 문제랑 연결이 될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로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물가의 환경이라면. 그리고 아까 코어 PC 말씀하셨는데 코어 PC가 아직 낮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유가만 올라간 거지 맞아요. 유가가 다른 쪽에 영향을 아직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 유가가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떨어지면 이른바 그 2차, 3차 충격이 없죠. 근데 유가가 지금 같은 높은 수준을 뭐 장기간 유지해버리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전 부분에 확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어 PC가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저는 지금 같은 구조상에서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코어 PC도 연준의 목표를 상당히 상회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전의 통화정책 결정 구조상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의사결정이 안 되죠. 왜?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또 의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최대한 안 하고 뭐 가로막거나 절제하는 이런 형태의 통화정책이 향후에 전개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는 그 물 건너 간다라고 치더라도 네네. 지금 질문에도 있지만 장기 금리는 안 빠지는데 단기 금리가 약간 좀 빠지는 추세거든요. 요즘 네네. 특히나 소파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요거가 결국 시장에서 느끼기에 단기 금리가 안 오른다는 걸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금리가 안 오를 거를 반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트럼프 연간부터 해서 지금 대규모의 유동성은 계속 지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유동성이라는 게 뭐 일종의 그 본원 통화라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신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그 화폐 뭐 통화 승수 뭐 아니면 뭐 신용 창출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신용 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처럼 뭐 주식시장 좋고 위험자산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훨씬 잘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기자금 시장이 별로 막힐 일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금리 안정세는 정말 풍부한 유동성, 아주 돈의 그 흐름이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정도를 보는 것 같고, 뭐 금리 정책보다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직은 금리 인상보다는 원래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못 되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시장의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저희 이제 일부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던 게 요즘 같은 때는 매크로가 크게 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느껴지는 게 장기채 금리 급등에도 주식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 기존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30년물을 우리가 봤을 때 영향을 끼쳤던 것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금리 급등이 나오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이제는 보이게 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예전부터 뭐 많이 받던 질문이고 고민했던 건데 금리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도대체 뭐냐. 근데 금리하고 주가하고 이렇게 겹쳐서 그려보면 동행하는 구간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역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얘가 원인일 때도 있고 결과일 때도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가 움직였을 때 이 금리 상승의 배경이 뭐냐 이거에 따라 주식시장 영향력이 달라지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 상승이 일종의 저는 좀 결과물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금리가 상승해서 이른바 기업의 이익을 할인하는 할인 변수는 높아졌으나 그것 이상으로 향후 미래의 기업 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폭이 더 크다 보니까 할인율의 증가폭보다는 미래 기업 이익의 증가폭이 더 크니 주가는 뭐 당연히 올라가는 쪽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 기업 이익에 대한 증가 기대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게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와서 이게 강한 통화 긴축으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면 장기 쪽 금리보다는 단기 쪽 금리가 올랐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치면 아 이제 정말 유동성이 긴축으로 가겠네. 그러면 주식시장도 한껏 뭔가 긴장을 하겠죠. 근데 아까 한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미국 채시장의 커브를 보면 제가 오늘 커브를 안 갖고 왔는데 단기 쪽 금리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장기 쪽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기 유동성과 연관되는 자금들은 상당히 풍부하고 장기 쪽 금리는 이렇게 돈이 풍부한데도 연준이 긴축을 할 가능성이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낮아 보이지 않냐. 그럼 결국은 이른바 적절한 인플레 내지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 환경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 환경에서의 투자처는 당연히 고정 이자를 주는 채권보다는 이 뭐 물건 가격이나 어떤 제품 가격에 연동돼서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주가에 배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른바 자산 가격 인플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 상승이 저는 원인보다는 약간 결과에 가깝다. 그리고 물가가 올랐지만 적어도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정도지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와 확신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그래서 주가하고 장기금리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주식하는 제가 4월 21일 캐비넷 청문회를 우리나라 청문회도 안 보는데 그걸 싹 다 봤는데 미국은 그 청문회 전 3일 동안 주식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흔들렸다기보다는 마이크론이 조금 빠진 정도긴 한데 그날 청문회 하는 날 마이크론이 장대 양봉을 내면서 그때부터 시세를 제대로 내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금리도 빠질 거라고 봤거든요. 아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없다고 보는구나. 근데 채권하는 분들은 네. 역시 보수적이신지 네. 채권은 아니야라고 하고 채권 금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네. 결국은 채권 보는 분하고 주식 보는 분의 관점이 지금 다른 상태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주식은 사고 채권은 팔고 채권은 그래도 금리 못 내릴 거야 약간 이런 게 있고 네. 이럴 때 보통은 경험상 네. 어떤 경우가 맞던가요?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 약간 멈칫했냐면 주식과 채권 하는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 갔죠? 그러니까 채권도 금리를 인상 안 할 걸 생각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 원래는 예. 워시 청문회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 금리가 오를까봐 걱정해서 저는 기준금리하고 장기금리의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에서는 보통 장기금리의 텀 프리미엄이 다 없어져가지고 바짝 붙었는데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됐던 거는 금리를 올릴까봐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금리나 인상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판단으로 주식시장 사람들은 주식을 막 사고 있는데 채권시장 사람들은 장기채를 전혀 사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주식 살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느 순간 이게 방향을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화 정책의 기대치는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도 그리고 안 떨어진 이유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이 적극적인 긴축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금리 인상 잘 안 할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하를 오히려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환경이 지속될 건데 우리가 장기 채권을 왜 들고 있어야 되냐. 이른바 뭐 흔히 말하는 채권 시장의 자경단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의 상승과 주가의 상승은 저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서 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당 기간 적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겠네. 결국 인플레 환경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주식시장도 하고 있고 채권시장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러니까 왜 인플레를 그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이 싫어하냐면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항상 긴축이 세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긴축이 세게 오고 있지 않고 어쩌면 인플레를 조장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한 전전 와서 했던 얘기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미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대부분의 주요국들에서의 그 정책 방향은 재정 팽창입니다. 네. 확장 재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000년과 지금 한 20년, 25년이 지난 시점 지금과 비교해 보면 각 국가들의 주요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미국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130%막 이래요. 일본은 뭐 200 몇 프로 돼 있고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빨리 늘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국가 부채가 빨리 늘어났는데 이 국가 부채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는 부채의 크기를 요만큼 보이게 하면 되지 뭐. 그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는데 내가 살이 쪘는데 내가 살을 빼가지고 마운저를 안 맞고 그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입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큰 옷을 입든지 이건데 지금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인플레이션 일으켜가지고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계속 확장 개정을 하고 있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를 대응하는 현재의 각국의 정치적인 리더들의 생각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긴축을 통해서 이 부채 부담을 줄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뭔 소리야 성장을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공교롭게도 성장을 늘리고 확장을 늘려서 빚이 작게 보이면 되지 이걸 생각하는 분들이 다 현재 주요국들의 다 뭐 대통령과 뭐 의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들이 당연히 주가와 금리에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것만 짧게 듣고 네. 이제 결국에는 투자 주식 어떻게 이야기로 해야 되냐. 네, 빨리 그 증시 얘기 이야기로 빨리. 넘어갈 건데 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크게 좀 걱정할 건 없다로 정리하고 저희가 넘어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네.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정책 당국이 이거를 바라보는 정책 당국이 인플레를 안 잡을 것 같다. 오히려 방치할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막 개입을 안 18%막 이런 인플레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2%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꼴대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우리 물가 목표를 2%에서 뭐 3%로 올리자라는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거지만 사실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어웨이 되어 있는 거를 방어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시장에서도 에이 그냥 안 잡겠다는 거네. 그냥 경험적으로 꼴대 옮겨놨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있고 통화 정책이 긴축이 세게 안 나올 거니까 네. 지금 같은 자산시장 환경이 일단은 좀 더 유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보고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로 이제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네. 이제 하다하다 KB증권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1,500까지도 가능하다. 500이 나왔습니까? 네. 아, 500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만큼 8천인데요, 뭐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반증일 텐데 뭐 네, 맞아요. 이거 정말 그냥 금방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한의원님처럼 봐도 되는 건지 부장님은 좀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코스피 상황? 네, 일단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이제 저처럼 이제 약간 탑다운 베이스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고리타분하게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어 일단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R인데 8배가 살짝 안 되더라고요. 전단믹스가 돈을 하도 버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코스피가 기업의 이익 대비로는 싼 구간인 거죠. 네, 네. 이거 비쌀 때는 막 12배, 13배, 15배 이상은 잠깐 간 거고. 자, 그런데 또 기업의 흔히 말하는 PBR 장부 가격 대비로는 이게 2배가 넘어갔으니까 또 역대 가장 비싼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는 확실히 기업의 이익이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이끌고 있는 거는 또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다 12개월 포드 PR이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막말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못한 마이크론이 뭐 10배 내외 정도 받고 있나요? 8배 정도 됩니다. 8배 정도? 거기도 이익이 살벌하게 나가지고 네. PER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아. 예. 옛날에는 걔가 10배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예. 거기 이익이 무섭게 그러면 사실은 그거 준용시켜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거의 30만 원, 그렇죠. 하이닉스 거의 200만 원 됐나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곱하기 둘 한 게 이게 뭐가 이상하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50만 원 콜 나온 거고 하이닉스 400만 원 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요. 과거에 이 밸류에이션 툴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KB증권이 1,500을 불렀는데 네. 지금 8,000이니까 2,500 포인트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30% 정도인데 네. 아니 뭐 밸류에이션 2배 정도도 지금 사실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닌데 그렇죠. 30% 할증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그 지수 상단을 부르는 거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네. 그게 무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물론 지금의 그 기업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한현님 네. 웃으시잖아. 어려운 얘기. 너무 어려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핵심이야. 네네. 너무 어려운 거라서. 왜냐면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클리컬 기업으로 분류되고 왜 저퍼주였겠냐 이거죠. 요즘에 항상 여쭤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어떨 때는 돈 왕창 벌다가 어떨 때는 돈을 또 막 못 벌고 적자로 가니까 미국이나 다른 어떤 회사처럼 안정적인 PER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디스카운트 됐는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 그거거든요. 과연 지금 나는 역대급 기업 이익이 이거 장기적이냐. 그래서 요즘에 장기 고정 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장기 고정 계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이제 기업의 이익 변동폭이 줄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멀티플 아니 10배 이상 줘야죠. 그러면 진짜 50만 원, 400만 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만약에 그게 조금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좀 가다가 말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여기서 간에 만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예, 지금은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다라는 게 반영된 가격이 그 가격이다. 그 콜 한 거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는 거를 가정을 감안해서 나온 그 지수가 만선이다. 그걸 간다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면 만선 가는 거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뭐 만선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약간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네.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면 네. AI를 하는 이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장기 금리가 높다, 사실 높은 것도 아닌데 5%보다 네네. 미치긴 한데 네.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 빅테크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매크로나 채권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치지만 그래봤자 작년 대비 한 1%,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어차피 걔네들이 신용 등급은 매우 낮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걔네가 뭐 6%에 빌리면은 괜찮고 뭐 8%에 빌리면은 뭐 안 되고 이럴까요? 걔네 그 기업이익의 성장세는 뭐 2배, 3배일 텐데 거기에 뭔가 기스가 날 정도의 금리 상승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막 가파르게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금리가 최근에 높아졌는데 높은 수준 유지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만약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면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1, 2% 올라가는 게 뭐가 큰 대수냐. 채권 시장에서는 1, 2%의 금리 상승폭은 죽죠. 어마어마하지만 난리 납니다.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그 별로 큰 걱정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뭐 점수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채권을 많이 보는 분들이나 매크로 네. 보는 분들이 네. 보통 5%, 10년물 5%를 약간 뭐라 그러냐 임계점으로 보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작년에 특히 5% 네네네. 근처에 갔었을 때. 네. 박사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것도 뭐 심리적인 부분인 것 라운드 넘버긴 같아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럼 뭐 4.9까지면 괜찮고 5%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난리 나나요? 이게 뭐 주식처럼 무슨 약간의 뭐 이렇게 그 옵션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를 터치하면 뭐가 생기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AI 확산에 따른 향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훨씬 뭐 2배, 3배이기 때문에
저는 뭐 4%든 5%든 6%든 그 자체가 별로 큰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가 꺾이냐 말 거냐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1분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고 컨콜 하는 걸 보니 캐펙스를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들 또 안심하면서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다들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흔히 말하는 공급망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덕을 본 게 있잖아요. 네. 옛날처럼 중국이 저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상당 부분 막아준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혹시나 갑자기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짝짝꿍하면서 우리 어차피 반도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니네가 들어오면 조금 반도체 공급하는 애들도 가격 좀 낮출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니네 우리 좀 열어줄 테니까 지금 뭐 규제 나가 있는 거 좀 놔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히토리오는 안정적으로 공급해줘. 빅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엊그제 빠진 게 2차 전지가 그런 거고. 네. 근데 반도체는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나왔죠. 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국내 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얘기는 이따가 2부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들으실 텐데 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의 관심은 그거다. 혹시나 반도체 쪽으로도 중국의 어떤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트럼프가 허락을 해주면 그건 좀 골치 아파질 수 있겠다. 그런 내용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조선주 이런 것도 좀 빠지긴 했거든요. 네네. 우리 증시에서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다시 좀 코스피 이야기로 네네. 결국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6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지금 7일부터 12일까지 팔고 나간 순매도가 지금 2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네. 오늘도 물론 3조 원에 가까운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개인들이 버텨주고 있어서 지수는 괜찮으나 네. 외국인이 정확히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 또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네.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뭐 리밸런싱 차원이다, 뭐 비중 조절해서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 정말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지 네. 한번 보셔게 주시면 우리 40분까지죠? 45분까지. 45분까지. 제가 왜냐면 뒤에 여유 있게 5분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가지고 네네, 오늘 여유 하고 있게. 싶은 핵심 얘기가 남았어가지고 네네네. 일단은 외국인은 그냥 저는 단언컨대 리밸런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말을 해줘요. 외국인이 지금 6거래일 동안 한 26조 팔았고 작년 11월 이후에 한 80조 정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유 지분율은 올랐어요. 작년에 31%였는데 지금 한 38%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너무 도미넌트한 거예요. 다른 시장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코스피가 75% 상승률 했잖아요. 올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85% 됐나요? 네. 지금 5개월도 안 됐는데 작년의 성과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스닥이 한 20 몇 프로 정도였었을 거고 올해 나스닥이 YTD로 한 15%인가 10몇 프로일 거예요. 15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네이키드로 그냥 내가 이 돈 예를 들면 적은 돈으로 나 하는 쪽에 몰빵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제일 좋아 보이는 곳에만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기관 투자자라던가 글로벌 자금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휙휙 못 움직여요. 항공모함과 같기 때문에 그 여러 자산군을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전에 한국에도 주식 사놓고 뭐 중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뭐 어디 사놨는데 한국이 지금 5개월도 안 된 사이에 70%의 수익률을 낸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한 20% 30% 났고.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 시장은 리스크 대비 리턴 프로파일로 봤었을 때 한 15% 정도의 웨이트를 가져가는 게 적정한 수준이야. 이쪽은 뭐 선진국이고 그 규모가 크니까 한 30%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정한 수준이야라는 일종의 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국이 예를 들면 정확한 그들의 비중은 모르겠으나 한 15% 정도에서 살짝 오버헤드 했는데 내가 주식을 더 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주가가 막 거의 2배 가까이 가지고 얘가 한 25%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비중이 25% 늘어나면 다른 쪽 자산 비중은 확 줄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적절한 기간 동안 리밸런싱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비싸서 비중이 높아진 거를 살짝 팔아서 조금 성과가 부진한 곳에 넣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오랜 기간 해보니 그게 좋다더라라는 거를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이 더 갈 수 있는데 한국 주식의 미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먹었으면 여기서 살짝 줄이고 조금 성과 덜 놓은 것을 놓는 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야. 이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80조 팔고 지금 20조 팔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여기서 너무 좋아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막 매도로 후려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가격에 대놓는데 외국인 국내가 다 잡아먹어. 다 사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외국인의 뷰하고 연동시켜서 볼 건 아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기계적인 리밸런싱, 그러니까 기계적이보다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그 포트폴리오의 배분 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황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말씀부터 네. 먼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우리 현재 국민연금에 좀 네. 비중이 너무 과해졌다. 그 얘기 하시고 싶으신 맞아요. 거죠? 그 얘기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왜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오랜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가는 그런 약간 그 정석 같은 거였죠. 근데 그거와 지금 정반대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약간 댓글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 국민연금이 어쨌든 그러니까. 정석에서 벗어났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은 상당히 그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에서는 조금 약간 비껴 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작년 근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국민연금이 현재 운용하는 전체 자산 규모가 한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은 항상 그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자산별로 비중 얼마 가져갈 거고 향후 5년 동안 또 얼마 가져갈 거고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해요. 왜냐하면 1,600조라는 자산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몰빵 질렀다가 확 빼고 어디 이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쪽에 조금 더 싫고 안 좋은 조금 줄였다가 또 바뀌면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게 1,600조 정도 운영하는 국민연금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인 운용의 그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 올해 연도 말 목표가 국내 주식이 한 15% 정도, 그다음에 해외 주식이 한 37%, 국내 채권이 한 25% 정도 수준이에요. 원래 네. 세팅을 하기는. 근데 국민연금이 마찬가지로 뭐 국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산 것도 아닌데 샀던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국민연금의 그 보유 자산 중에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24.5%까지 올라와 있고 이게 어제 오늘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던데 뉴스로 보니까 한 엊그제 기준으로는 27%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국민연금의 연도말 목표치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지금 27%면은 거의 한 12%포인트 정도 오버돼 있잖아요. 그 정도를 팔아야 돼요. 그럼 팔아야 되는 규모 얼마냐면 거의 한 150조가 넘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국민연금이 150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서운 말씀. 한국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 슬퍼지겠죠. 예, 엄청 슬퍼지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 팔겠죠. 그렇게 못 팔 겁니다.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아마 조만간에 국민연금 기금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위원회를 아마 소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연도 말까지 원래 15%였는데 지금 27%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2031년까지 우리 중장기 목표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를 논의할 거고 당연히 전략의 방향은 국내 주식 비중 높일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는
그거를 얼마큼 높일 것이냐. 과연 지금 수준까지 다 높일 수 있겠냐. 그러면 지금 수준이면 이제 27%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 지식 비중이 27%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다른 쪽의 비중은 많이 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가 줄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채권. 해외 주식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국내 채권이 한 마이너스 한뭐 네, 7% 정도, 해외 채권이 한 이 정도. 그래서 연애들인데 특히나 국내 채권이 많이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익이 많이 난 국내 주식을 팔고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가격이 싸질 대로 싸진 국내 채권을 사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용 전략이긴 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폭을 매우 줄일 거다. 그리고 이 비중에서 약간 운용력의 유두리라는 게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상에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어떤 여력이 있고 전술적으로 한 2%에서 한 5%까지는 맥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 한 20%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27%면 지금 7% 오버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식 비중을 높이긴 할 건데 지금 현재 수준까지 다 높이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연도 말까지는 조금 팔아야 되는 물량은 있을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은 아니 국내 주식 비중 그렇게 높이고 해외 주식 비중 줄이면 안 돼? 지금은 국장이 더 좋은데 그다음에 개인들한테도 뭐 리턴 계좌 해가지고 국내 들어오면은 혜택 준다고 해놓고 뭐 연금은 왜 국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국민연금이 돈을 내주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일 거고 그다음에 왜 한국 주식 비중이 15%고 해외 주식이 37%고 국내 채권이 25%였겠냐는 거예요. 이 비중이 괜히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적으로 이 자산군은 이 정도의 비중을 벤치마크로 가져가는 게 맥시마이즈된 숫자야. 옵티말한 비중이야라는 나름의 경험적인 또는 어떤 계산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시장의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 아무리 국내 주식이 좋다 하더라도 마냥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잘 벌까?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계속 잘 벌 거야라는 거에 우리 노후를 모든 거를 다 그냥 베팅을 한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금 성과가 좋은 거는 차익 실현해주고 네. 성과가 안 좋은 거는 조금 채워주고 그게 길게 보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연금에서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비중 변화에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파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신경 쓰지 말자. 왜냐하면 얘네는 올랐으니까 파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국민연금은 올랐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았어요. 결국 얘네가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건데 얼마나 많이 팔 건지 그렇죠. 그 부분들이 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또 네. 수급상의 요인이 될 거다. 그렇겠네요.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어서 이제 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개인 포트폴리오 네. 투자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 내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을지도 좀 투자 조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뭔가 다뤄지긴 한 내용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위험 신호로 좀 주목하거나 좀 네. 주시해야 될 게 있다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연금처럼 자산 배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막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우리는 여전히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지금은 아까 비싼 것도 아니죠. 그냥 가격이 빨리 오른 것 뿐이지 영업이익 대비로는 여전히 반도체가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비싸니까 다른 걸 찾자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려면 반도체 계속.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러지면 다른 거 다 같이 부러질 거니까 갈 때도 반도체가 갈 거고 제일 먼저 꺾이는 것도 반도체일 것이니 그냥 저는 계속 반도체로 계속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파생되는 게 이제 결국 종착지는 피지컬 AI니까 뭐 로봇 우주 뭐 요 정도면 저는
되고 굳이 그 이외의 것은 그냥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라는 게. 장기채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장기채 금리 올라서 매력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거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통화당국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기채의 투자 시점이에요. 경기가 빠진다고 보니까.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이제 드디어 중앙은행들이 나서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얘기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연준이 혹시나 금리 인상을 올해 검토한다, 실시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장기채 사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안 해주고 계속 지금처럼 그냥 방관한다라고 하면 장기채는 뭐 사야 될 시간이 조금 더 계속 늦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 신호로는 이제 두 가지 보는데, 일단 짧게는 20일 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국은 그 뒤에 또 역시 세론일 수도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결국 역사적으로 주가의 고점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대규모 IPO.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스페이스X와 엔스로픽이 이제 상장을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성황리에 기업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또 이런 대규모의 IPO가 약간 조금 승자의 저주처럼 될 적도 있으니까 얼마만큼 나올 건지, 얼마만큼 또 높은 밸류에 얘네들이 상장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하반기 이후는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아직은 뭐 빨라야 아마 스페이스X가 6월인가요? 6월 말 정도. 예, 그럼 지금 5월 중순이니까 뭐 그 전까지는 아직은 뭐 시장은 크게 뭐 악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